아침 무렵 날 끌고 간 발걸음 눈 떠보니 잊은 줄 알았던 곳에 아직도 너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는지 이제 자유롭고 싶어. 시간은 해결해 주리라 난 믿었지. 그것조차 어리석었을까. 이제 흘러가는 대로 날 맡길래 너와 상관없지 않니. 처음부터 너란 존재는 내겐 없었어. 네가 내게 했듯이 기억해. 내가 아파했던 만큼 언젠가 너도 나는 누구에게 이런 아픔 겪을 테니 미안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잖니. 정말 이럴 수밖에. 너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너를 사랑할 수 없고 너를 미워해야 하는 날 위해. 너란 존재는 내겐 없었어. 네가 내게 했듯이 이렇게 내가 아파했던 만큼 언젠가 너도 나는 누구에게 이런 아픔 겪을 테니 미안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잖니. 정말 이럴 수밖에. 너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너를 사랑할 수 없고 너를 미워해야 하는 날 위해. 네, 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뉴스의 스페셜 임입니다. 엄주원입니다. 오늘 신청곡은 마중물님이 청해 주셨죠.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오늘은 또 아는 노래 나와서 너무 좋으셨어요. 저 너무 좋아요. 이 노래 그쵸? 진짜 노래방만 갔다 하면 부르는 곡인데. 근데 너무 크게 웃으시네. 아니 근데 우리 방송 전에 왜 그러세요? 사실 어제 모르는 노래라고 많이 상심하셨었잖아요. 프로 뭐죠? 프로 뭐죠? 잊어버렸어. 프로미스 나인. 프로미스 나인. 네. 저보다 나으신데. 그래서 네. 방송 전에 너무 수다를 저희가 즐겁게 떨어서 타이틀 들어가 오디오가 안 나오나요? 네, 마이크. 잠시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윤공주님 자리에 마이크가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저희가 급히 준비하다 보니까 방송 전 토크를 너무 세게 했네요. 그러게요. 네. 어머 빵꾸똥꾸님 헤어스타일 너무 예뻐요. 홍승표님 말씀 주셨는데 저 이거 또 TMI 해도 돼요? 돼요. 저 오늘 처음으로 분장실 안 가고 왔는데. 진짜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직접 하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똑같은데? 전혀 팀 몰랐어요. 혼자 그런가요? 굳이 3층까지 안 내려가셔도 되겠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전 혼자 하면 코코들릉절님 방송 사고도 하셨는데 한번 봐주세요. 네. 그래도 제 마이크를 통해서 아마 작게는 들어갔을 텐데 여러분 네. 맞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망하니까 빨리 가죠. 코너로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네. 오늘 눈에 띈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기사는 제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했었어요. 뭐죠? 네. 인천시의 한 무인 제과점에서 한 여성이 들어와서 무인이니까 아무도 없었겠죠? 3분 만에 빵과 음료수를 싹 쓸어 갔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상가에 무인 토스트 가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궁금한 거예요. 이게 보이는 곳에 뭐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양심에 맡기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잘 운영이 될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이런 기사가 정말 있더라고요. 무인 가게 많죠. 뭐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이 가게 점주가 신고를 했는데 뭐 실수로 깜빡 잊고서 돈을 안 내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때로는 이게 뭐 키오스크 같은 게 많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또 뭐 지불을 못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CCTV로 보니까 오자마자 너무 능숙하게 딱딱딱딱 빵을 다 담아서 봉지에 담고 그리고 냉장고에 돼 있는 케이크까지 딱 꺼내서 간 거예요. 이것까지도 좋은데 심지어 냉장고 문을 열 때도 옷소매를 밖으로 빼서 지문이 닿지 않게 이 손 안 닿게 이렇게 한 것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참 네. 근데 무인 가게는 당연히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뭐 길거리도 많으니까 그 CCTV만 따라가도 금방 피해자가 특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모르고 그랬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이미 벌써 CCTV랑 인상착의 토대로 피해자가 특정이 됐습니다. 요즘 무인 가게가 많다 보니까 이런 범죄가 나타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뭐 그런 마음 먹으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이건 뭐 바로 검거될 수밖에 없다는 거. 네. 이게 대담한 건지 무모한 건지. 그러니까요. 네. 대단하네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 잡을 줄 알았냐? 삐까분정님. 지금 강민승님께서 범법 소년일까라고 했는데 성인이었어요. 네, 성인 여성이었습니다. 네. 큰 성인이 왜 이랬을까? 네. 지금 뭐 댓글에서 엄청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또 이제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범죄도 나타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자, 다음 기사 소식. 또 볼까요? 네, 이것도 좋습니다. 재밌었어요. 최근 국제선 항공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네. 기사를 보면 다음 달 중순 출발하는 대한항공 인천발 미국 뉴욕행 직항 항공권 최저가 기준으로 370만 원 정도. 최저가가. 그리고 인천 파리 구간과 인천 런던 구간도 최저가 기준으로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교적 좀 항공권이 싸서 동남아 여행 많이 가시는데 방콕이나 싱가포르도 한 100만 원대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항공편이 아직 완전 정상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서서히 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편수가 상당히 작은데 갑자기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이게 자가격리가 사라지고 하면서요. 이게 가격이 오른 걸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에 국제유가가 뛰면서 유류세도 사실 좀 많이 올라가지고 체감적으로는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근데 국토부가 국제선을 계속 증편을 해서 오는 11월에는 코로나 사태 이전 절반 수준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제가 이걸 기사를 보면서 저는 아직까지는 해외여행 가야겠다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대부분 그렇죠. 벌써 이렇게 계획 세우시는 분들이 물론 뭐 사업상의 문제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계시고 항공권 가격이 오를 정도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다른 기사에 보면 미국이나 좀 그나마 비교적 청정하다고 했던 대만에서 다시 코로나 확산 조짐이 보인다 이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 모쪼록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신혼여행을 전부 부산 아니면 제주로 갔었거든요. 그렇죠. 요즘 보니까 올해부터는 뭐 하와이도 가더라고요. 이제 해외여행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 건
맞아 보입니다. 근데 저는 감히 이게 굉장히 불안한 예상이 음. 뭔가가 호황이다라고 하면 뭐가 쫙 많이 생기잖아요. 생기죠. 해외여행들 못 가다 보니까 국내 여행이 호황이 되고 그래서 지역에 지금 좀 약간 고급 펜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많이 지어졌어요. 네, 많이 생겼거든요. 키즈 풀빌라 이런 거 네, 엄청 많이 정말 생겼어요.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다 운영이 잘 될까 이런 생각도 좀 음.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물 들어올 때 노졌는지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정말 비싸죠. 70만 원 막 이래요. 맞아요. 예, 많이 비싸더라고요. 제주도 물가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요. 아 참. 쭌쭈닝님께서 해외여행 대신 푸대 보면서 방콕 할게요 차라리 하셨는데 푸대 봐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요즘에 봄 날씨 좋으니까 외출도 한 번씩 하시고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방콕. 제일 편해요. 네. 오늘 지금 오디오 출연하신 분 빨리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아까 은근히 들어오셨다고. 네. 기다리시는 분은 많이 계시니까 네, 빨리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네. 타이틀 후에 머니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네. 어서 오세요. 웃음소리의 안녕하십니까. 주인공 정철진 기다리는 평론가입니다.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마음 같아서 방송 전에 하던 얘기 마저 하고 싶은데 우리 본본으로 돌아가서 네, 금리 얘기하죠. 금리. 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네. 얘기는 아닙니다만. 맞습니다. 네. 네 실은 차례 오늘, 연속 올랐죠. 네. 뭐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네, 네. 0.25% 포인트를 올린 거죠. 네, 그래서 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연 1.5%가 됐는데 네. 왜 깜짝 놀랐냐면 실은 현재 한국은행에 수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주열 하는 총재는 3월 말로 떠났고 이창용 후보자가 이제 아직 그 임명이 이제 돼서 오지 않은 공석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네네. 남은 금통위원들끼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아직까지는 결정이 쉬운 아닌데. 결정이 아니어서 제가 불과 어젯밤에도 다른 프로에 나와서 오늘 올리냐 내리냐 할 때 저는 이제 동결에 무조건 배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선 5월에 4월 것까지 올릴 것이라고 봤는데 전격적으로 오늘 이제 올리게 되는 그러니까 그만큼 바꿔 말하면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어떤 상황이냐?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상치가 않고요.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요즘에 먹거리 가격 쪽은 웬만하면 맞아요. 10,000원으로는 이제 안 돼요. 해결이 안 네, 됩니다. 네, 예, 그렇죠. 뭐 갈비탕 18,000원, 19,000원, 국수도 이제 8,000원 밑이 없대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라고 그냥 하고 잔치국수가 10,000원인 것도 봤어요. 있고요. 잔치가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 네. 너무 고급 레스토랑. 근데 잔치국수 10,000원은 예. 그건 잔치국수가 아니라 파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랬기 때문에 네, 네. 아마도 다급했던 것 같고요. 한국은행도 또 하나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좀 들어왔으니까 좀 익혀야 될 부분 중에 네. 금리 역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금리 역전은 여러 개의 역전이 나는 건데 한번 설명해 뭐 주시죠. 장기 단기 역전도 있고 네, 맞아요. 오늘에 설명할 거는 한미 금리 역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있죠. 미국도 예, 기준금리가 있죠. 근데 이제 어느 나라가 높냐에 따라서 이제 역전이냐 아니냐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미국보다는 늘 높아야 된다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보다 기준금리가 높다. 그러면 달러가 우리나라에 저축을 안 하고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더 주니까. 네, 더 주니까. 그럼 달러 유출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 원화 통화는 일단 달러가 많이 필요하니까 늘 미국보다는 적당하게 높여야 되는 그런 수준인데 지금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우리가 이 직전엔 1.25였고 미국은 0.5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서둘러서 먼저 치고 나가느냐? 지금 미국은 뭐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계속 올린다 그러니까.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에 한 번에 0.5씩 올린대요. 그럼 이번에 5월 초에 0.5%포인트 올리고요. 6월에 또 0.5 올리고요. 그럼 이제 순간적으로 1.5가 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금통위 일정을 보면 4월 요번에 있었고 5월에는 있는데 6월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요번에 우리가 망설였다가 5월에 못하게 되면은 역전될까? 네, 6월 딱 놓고 시점을 보면 미국이 우리보다 높게 되는 역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국은행에 수장이 없는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이 이렇게 전격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물가 잡으려고 또 한미 금리 역전. 이제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요즘 환율이 너무 그러니까 올랐다는 건 원화가 약세가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모로도 안 좋지만 특히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원화 약세가 좀 치명타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 우리가 원자재를 사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유도 사와야 되고 지금 밀 엄청 올랐는데 밀도 사와야 되고 이 곡물들을 사와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달러를 바꿔서 사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화가 강해져야 어느 정도 수입 물가가 떨어집니다. 이게 약간 어렵긴 하지만 좀 생각하면 금방 아는데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원화 강세가 필요해요. 원화 강세가 돼야 소위 말하는 수입 물가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원화를 세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화의 돈값인 금리를 또 높여줘야 되는 측면. 아마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을 전격 단행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 주셨지만 뭐 미국 3월 소비자 물가가 보니까 8%? 8.5. 네, 네. 깜짝 놀랐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돈줄은 좀 더 잰다고 봐야 될까요? 그럴 확률이 매우 높죠. 뭐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3월입니다. 3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가 나왔습니다. 무서운 수치이고요. 과거에 언제 있었느냐? 1981년에 8%대였대요. 40년 전. 40년 전. 그러니까 네. 미국에 사는 40세 이하는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이 8.5라는 물가 상승이랑 인플레이션을 이제 그만큼 높은 수치가 나왔고 네. 이렇게 되니까 당장 미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국이 금리를 더 많이 올리고 이제 금리뿐만이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긴축들을 네. 더 빨리 할 그럴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전 세계의 화두는 이런 물가 상승 또 물가 상승을 잡으려고 금리가 또 뒤쫓아가는 이런 와중에 자칫 경기를 망가뜨릴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인플레이션이란 자체도 돈이 마르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100만 원이면 한 달 살 수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인플레가 되면 이제 못 살죠. 못 살아요. 한 네. 150만 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중에 돈이 늘 부족한데 여기에 그 물가를 잡으려고 또 금리를 올린다? 그럼 빚 있는 분들은 더 힘들죠. 예, 대출 이제 50만 원 냈던 분들이 이제 더 나가죠, 58만 원, 지출이. 예, 65만 원 내야 되니까 돈이 또 부족해지고 돈 부족해지면 당연히 경기가 나빠지죠. 위축되죠. 예, 소비를 네. 못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구조가 지금 뭐 미국도 걱정, 유럽도 걱정, 우리도 걱정 모두에 떨어진 숙제다.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재미없다 하시는데 당연히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풀리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늘 돌아야 하는데 예, 네, 해법이 나와야 되는데 주식도 멈춰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겁니다. 지금 해법이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또 물가 상승, 원자재 급등 방금 얘기하셨고 그래서 더 해법이 궁금해요. 네. 이거를 뭐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나라가 막을 수도 없고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재밌는 게 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런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현 대통령한테 푸틴 탓 좀 그만해라. 그러니까 푸틴이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은 지금 그 얘기 뭐냐? 그 나쁜 그 얘기를 그만하라는 게 아니라 나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푸틴 때문에라는 말을 이제 계속하는 거예요. 푸틴 때문에 물가가 올랐고 러시아 때문에 유가가 올랐고 러시아 때문에 밀 가격이 올랐고 러시아 때문에 옥수수가 올랐고 맞죠. 맞는데 현실을 보자. 답답한 거죠. 오바마도 자꾸만 그 탓만 해도 지금 풀리지가 않는데 뭐라도 네네. 좀 해라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가 뭘 할 수가 맞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은 국제유가가 올라간 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그렇죠. 유정을 발굴할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요. 네.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둘이 합쳐서 웬만한 곡물의 30% 50%를 다 책임져요. 밀도 한 40% 두 나라가 책임지고 있죠. 요즘에 식용유 가격 폭등한 건 또 그러게요. 저 우크라이나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해바라기 씨유를 다 90%를 책임지는데 거의 전부네요. 네, 전부예요. 네. 해바라기 씨유가 없으니까 식용유 써야 되잖아요. 팜유라든가. 그러니까 콩 가격이 폭등하고 그럼 다시 그걸로 닭 튀겨야 되니까 치킨이 오르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럼 또 안 되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없죠. 뭐래도 이제 하나 해야 되니까 우리는 유류세 인하를 하고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석유에 에탄올을 좀 탄대요. 에탄올. 네, 에탄올을 좀 타서 한 10% 15%좀 타더라도 효율은 돌아가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가격은 낮출 수가 있죠. 에탄올을 쓰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물 타는 거죠. 에탄올 타는 그런 방법들 좀 아기자기한 것들을 쓰고는 있는데 미미하겠네요. 네, 미묘하겠네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물가와의 전쟁, 뭐든 물가 쪽을 먼저 가야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의 뭐 유명한 키워드, 집값 떨어지고 주가 떨어졌다고 실은 막 정부를 비난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나 물가를 못 잡은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의 국민이든 호되게 비판을 하고 그 정부는 분노하고. 못 버티고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물가와의 전쟁, 물가 잡는 것은 또 새로운 정부의 숙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네. 지금 뭐 사실 물가도 문제지만 뭐 우리 한국 사람들 아마 부동산 문제에도 네. 관심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빨리 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자꾸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좀 뭔가 네. 속도 조절을 하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 정말 뭐 사실은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 규제 확 다 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대하셨던 분들 많은데 네. 정말 좀 속도 조절이 되는 건가요? 할 것 같아요. 네. 아니라 왜 안철수 위원장을 하려고 하다가 네. 원희룡 갑자기 합친 건데 네. 안철수 위원장 발언도 그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 발언도 그랬고 지금 부동산 규제를 확 안 풀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보니까 네. 공급은 하겠다. 공급은 스케줄대로 가지만 규제 완화 쪽에 있어서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겠다. 규제 완화가 투기의 신호라는 그런 사인은 주지 않겠다. 경우에 또 따라서 오를까 봐? 네, 또 오를까 봐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과 발을 맞춰 가게 되는 이제 속도 조절론이 큰 힘을 받고 있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 정부랜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 왜 규제를 완화해 주려고 하느냐. 네. 지금 부동산 집값 상승에는 여러 요인 중이 있지만은 규제가 너무나 촘촘하고 왜곡돼 있어서 이걸 풀어야 물량이 돌아서 그렇죠. 수요 네. 공급으로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이제 논리와 명분으로 그걸 내세웠는데 실제적으로 규제 완화라는 사인을 주게 되면서 거의 한 11주 가까이 하락했던 서울 집값의 하락이 일단 멈췄고요. 네. 재건축은 다시 들썩대고 있고 강남 쪽에서는 또 몇몇 아파트들이 또 신고가를 나오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두려움의 영역이 되죠. 특히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제 당장 5월이 됐는데 서울 집값이 올랐다. 이래 버리면은 또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제 새로운 정부의 여당이 되겠죠.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규제 완화 쪽은 속도 조절을 상당히 심하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즉 떨어지는 걸 보고 다음 카드, 보고 다음 카드 이렇게 할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지방선거 이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제가 그 프리데스크 하면서 우리 평론가님께 배운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라도 낮춰서 네. 물량을 많이 거래를 풀자. 좀 네. 네, 이건데 네. 그런 방향으로 궁극적으로는 갈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글쎄요. 그것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쓸 수 있는 카드는 보유세 이런 건 아니고요. 양도세 부분 중에서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네네. 요 카드는 씁니다. 속도 조절을 하지만은 근데 이 뭐 카드는 부동산 대표 공약이었죠. 네, 하고 네.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시기 문제가 있어서 현재 정부에서는 우리는 안 하겠다. 새로운 정부에서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5월 11일 기준으로 네.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지금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 중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도세 세율이 최고 세율이 45%인데 여기에 30을 때려 맞으면 이제 75가 되죠. 거기에 지방세 7% 하면 82%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중과를 빼고 기본 45%, 0에서 45%까지 양도세율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거 하나가 아마 첫 번째 규제 완화 카드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것도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게 일시적 2주택자가 네. 있거든요. 네. 갈아탈 때.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상속을 받아서 갑자기 내가 2주택이 된 분들도 네. 있고요. 네. 결혼을 했는데 뭐 그런 훌륭한 커플이 만남이네요. 많지 않겠지만 아니 나도 있고 신랑 신부도 다 있어가지고 뭐 네. 2주택이 된 이런 경우들 일시적 2주택자들이 네, 있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어떤 세금을 받고 있냐면은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네. 보유세 쪽에서는 종부세도 받고 아직까지 그 재산세도 그 소위 말하는 그걸 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종부세 부분에 있어서는 일시적 2주택자도 어느 정도 이제 경감해주는 요 두 개가 아마도 확실한 부동산 규제 완화일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얘기했던 이제 수많은 이제 규제 완화 네. 카드들은 쉽게 꺼내 들기는 좀 힘들겠다. 왜냐하면 이제 당장 6월에 선거도 있지만은요, 2년 뒤에는 총선. 총선이 또 총선이 또 있습니다. 근데 총선의 화두도
실은 이번 대선도 경제에서 부동산이 가장 큰 맞습니다. 키워드였잖아요. 그랬죠. 그것을 어떤 정치권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늦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대출 규제 완화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이것도 저는 힘들어 보여요. 지금 아. 인플레이션 앞서 방금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자영업자 부채가 심각한데 여기에서 대출 규제 또 확 큰 폭으로 푼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이제 그런 작업이고 지금 후보자죠. 한국은행 후보자 이창용 내정자 네.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실은 가계 부채 부분만큼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너무 많으니까. 네. 그 빈 문제는 그렇다면은 대출 규제 완화도 DSR은 풀 가능성은 저는 낮다. 가장 강력한 이제 규제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매매 거래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임대차 네. 관련해서도 사실 임대차 3법 이게 뭐 거의 국민의힘에서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원희룡 후보자가 네.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네. 법이라는 맞아요. 얘기를 또 네. 했더라고요. 저도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원희룡 국토부장관 내정자의 어떤 비유라든가 시선이 좀 바뀌었었는데요. 인수위원회에서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원희룡 내정자의 발언은 그 임대차 3법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좋은 의도에서 네. 나오는 거라는 거를 잘 안다. 그러나 미비점들이 있고 이것을 이제 수정 보완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아마도 임대차 3법도 당초 인수위에서 말한 것과는 조금 다른 틀의 수정 보완. 가령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거를 쓸 수 없는 이제 예외 사례가 있습니다. 뭐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할 때 뭐 이런 것들이 쭉 예외 사례가 있는데 있죠. 이게 좀 미미해요. 하고 여기에서 분쟁도 엄청 많이 나오고 네. 있고. 집주인이 들어온다 그랬다가 안 들어오고 네.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그 집을 살려는 사람은 6개월 전에 뭐 말을 등기를 쳐야 되고 뭐 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헷갈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계약갱신 청구권 부분들을 좀 많이 수정 보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네. 중요한 건 하반기 전세 시장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얼마나 들썩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또 임대차 3법의 운명도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네. 올 8월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여러 번 해주셨는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전세 대출이 후기? 아니 네. 시간 괜찮아요? 네. 네네네. 네. 전세 대출이 막혀서 그런지 월세 비중이 많이 올라갔다면서요? 네, 월세 40%? 비중이 이제 40%까지 네네네. 가게 되고 이제 전세 대출을 풀어줌에도 불구하고 임계점에 많이들 이제 온 것 같아요. 이제 세입자분들이. 그래서 아. 뭐 더 올려주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속속 이제 반전세라고 하죠. 네. 전세값 올리는 부분들은 월세로 주게 되면서 월세 비중이 어느덧 40%가 왔는데 이 부분도 이제 늘 토론 주제입니다. 전세가 좋냐, 월세가 좋냐라는 이제 이런 대목과 전세값은 뭐가 올렸냐, 전세담보대출이 올린 것이다, 임대차 3법이 올린 것이다, 이런 것도 이제 늘 싸우게 되는 그런 건데 이런 와중에 세입자들은 이제 부담이 계속 커져가죠. 월세 비중이 벌써 40%가 됐다는 그럴까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뭐 결국 전세 월세 이런 게 높아지면 집값이 따라 오른다라는 얘기도 맞아요.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또 규제를 완화하고 좀 집값이 좀 내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과연 그래서 향후 집값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늘 주장하는 거 하나만 보자면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 풀린 만큼 자산 가격, 집값도 올리고요. 돈 죄는 만큼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떨어집니다. 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010년, 11년에 음마 아파트가 7억 5천, 뭐 맞아요. 진짜 8억, 기억나요. 7억 5천 대까지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돈을 한 그때 비해서 2.8배, 3배를 풀었어요. 네. 거의 약 3배. 그런데 그때 당시 11년 당시 7억 3천이었던 음마가 지금 24억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3배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유동성을 크게 쫓아갔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유동성을 죄기 시작한다 하고 얼마나 빨리 죄일지 얼마나 많이 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값과 뭐 주식도 마찬가지로 자산 시장은 또 돈 줄이는 만큼 수렴해서 내려오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큰 틀에서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얘기도 네, 잠깐 해볼까요? 배달의 민족? 네. 이게 네. 배달의 민족 요즘 정말 뭐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배달 쓰죠. 정말 많이 쓰는데 열이면 10명이 쓰는 근데 앱이죠. 저도 예. 사실은 시킬 때 별점, 리뷰 정말 많이 저도 보거든요. 주문 네. 많은 순 이런 거.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예. 가짜 리뷰가 지금 가짜로 적발된 것만 11만 건이 네, 넘는다고. 작년이죠. 네. 예.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적발돼도 계속 나오네요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배달의 민족 자료였었고요. 이번 주에 나왔는데요. 작년에 이제 자체 조사를 했는데 11만 4천 건이
허위 리뷰, 가짜 리뷰였다. 네. 근데 이것도 보수적으로 추려냈겠죠. 자체 그러니까 조사니까. 자체 조사니까 유야무야한 거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 배달앱에서 가짜 리뷰가 판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예 가짜 리뷰, 허위 리뷰를 쓰는 알바도 있다. 네, 뭐 10개, 뭐 몇만 원, 뭐 이래가지고 쓰고 있고 누가 이용하느냐? 이제 음식점 사장님들이 어쩔 수 그렇겠죠. 없이 이제 하게 되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실은 얼마 전부터 이런 우리 맛집 리뷰들이 다 이제 안 믿잖아요. 블로그 그런 게좀 리뷰들을. 있었어요. 못 이제 믿겠고 오늘 이후로 더 못 믿겠네요. 네, 근데 이제 배달앱까지도 이런 가짜 리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밝혀내느냐에 대한 문제들, 또 어떻게 처벌해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처벌 안 받아요? 처벌 받습니다. 제목은 뭐예요? 제목은 어떤 제목일까요? 그리고 처음에 저는 허위사실 유포인가 뭐 그런 정보통신법? 아니라 사기? 영업방해죄. 영업. 영업방해죄로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걸 잡아내느냐의 문제가 이제 여러 아이디어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의 앱을 좀 많이 이용해 보나요? 뭐 이런 배달앱? 아무래도 많이 많이 네. 쓰게 되죠. 그럼 거기서 별점이나 이런 걸 보잖아요. 보죠. 근데 볼 수밖에 그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죠? 그게 제일 글 내용을 보면 아는데 요즘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요. 잘 썼는데? 네. 맞는 것 같은데 허위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네. 거죠. 또 허위 같은데 진짜일 수도 진짜일 있고. 수도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 알바 같은데 이거 진짜. 네, 왜냐면 또 요즘에 그 MG나 알파는 직격탄을 막 날리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딱 외관상 허위인데 찐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많은 판별이 아이디어 안 중에 되네. 하나가 재주문율 이라는 겁니다. 재주문율. 많은 수. 네, 제가 말씀드린 주문보다도 재주문율, 재재주문율. 네. A 업체에서 또 시키는 걸 말씀하시는 그 거죠? 한 업체에서 그러니까 그 한 업체의 재주문율을 한번 배달앱에서 솔팅을 해서 재주문율도 나와요 지금? 재주문율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런 걸 그래요? 좀 더 그거 그 괜찮다. 체계적으로 해달라는 거죠. 어떤 집이 있는데 2회 이상 주문 비율, 뭐 10회 이상이 막 70%다. 그럼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거죠. 완전 맛집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고 AI를 도입하자. 왜냐하면 그 허위 리뷰, 가짜 리뷰는 어떻게 판별하지? 패턴이 있대요. 패턴이 아. 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읽히게 하는 거예요. AI한테 그 허위 리뷰를 학습시키는 거야. 알바들이 복사 붙여넣기를 하니까 복붙을 거의 하죠. 그 글짓기를 할 가능성은 낮아요. 그 허위 리뷰를 하는 사람들도 물론 이제 허위 리뷰를 장인 정신으로 하면은 어렵겠죠. 막 혹은 뭐 진짜. 다양한 플랫폼에 같은 리뷰를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렇죠. 한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그 AI한테 딥러닝을 시켜가지고 그 패턴을 구별해서 가짜를 발굴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금리 무거운 주제에서부터 마지막 맛집 찾기. 이건 진짜 실생활에 꼭 필요한 까지. 네, 오늘 정말 뭐 정보였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도움되는 이야기 네. 기대하고 정치 있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평론가님 나올 때마다 코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코 크다는 얘기를 하도 들어서 하늘님이 누가 코가 더 큼? 다음 주 목요일에 한번 그런 건가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한 2분 반 정도 남았는데요. 네, 짧게 드랍더 비트 나오네요. 큐시트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은 코로나 관련 소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97,748명, 10만 명 미만으로 왔네요. 어제보다 많이 물론 뭐 줄었어요. 지금 이게 정말 안정인지는 모르겠으나 많긴 많지만 여전히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 확진자 감소를 했고 유행세는 꺾였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도 38일 만에 오늘 처음으로 1,000명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라든지 그렇죠. 뭐 영업 시간 제한 대표적인데 이게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마스크 언제 벗을 수 있냐? 마스크. 네, 이거 다들 관심 많으셨을 텐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뭐 당장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이런 규제들이 바뀌는지 본방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벗으라고 해도 잘 안 벗게 될 것 같아요. 알아서 쓰게 그러니까요. 될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 사실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지는 않아요. 과태료를 예전엔 물었었지만 네, 지금은 네. 아니다. 그런데도 네. 다들 쓰고 있잖아요. 그게 뭐 나의 안전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주변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 정말 규제가 사라진다고 해도 모두가 마스크를 벗게 될까, 뭐 그렇지 그런 않을 것 생각들은 같아요. 다들 네. 비슷한 생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치권 소식도 네,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인데 오늘 이 뉴스도 하루 종일 아주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었는데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를 그렇죠. 했죠. 그랬습니다. 네, 이게 네. 최근 내각 인선이 있었는데 안 위원장 측 인사가 계속 배제되었고 1차, 2차 모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MBC가 직접 안 위원장 측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네. 단일화 대국민 선언 이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열심히 한 달여간 인수위 활동에 매진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인선에 대해서도 명단을 사전에 아예 보고받지 못하고 언론하고 같이 들었다. 이렇게 불쾌함을 나타냈다고 해요. 근데 반면 또 윤당선인은 특정 인사를 배제한 적 없다. 그리고 안 위원장의 반발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간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양측 입장이 다르네요. 그렇죠. 네. 오늘 또 3차 인선이 있었는데 인수위의 분위기에 더해서 이런 모든 이야기 종합해서 본방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방 시작할 시간이네요.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 윤여정 기자 내일 다시 돌아오고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